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스팀 멸균기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팀 멸균기 지난 강의 때는 스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을 기계화된 스팀 멸균기를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히 규격의 EN285하고 S79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멸균기를 보기에 앞서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멸균의 종류, 그 다음에 스팀 멸균기의 종류, 그 다음에 선진공 스팀 멸균기의 원리, 그 다음에 대형 스팀 멸균기와 소형 스팀 멸균기가 무엇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베큐움의 핵심 원리인 테스트, 그래서 보이드 테스트, 배치 테스트, 니크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제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스팀 멸균기 테스트, 그 다음에 스팀 속에 NCG 가스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의 조건과 공정, 그 다음에 스팀 멸균의 점과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병원 멸균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은 병원 멸균기는 고온과 저온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과 100도 이하가 있는데 100도 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팀 멸균기와 건열 멸균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팀과 건열 멸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팀 멸균기인데, 이 스팀 멸균기를 어떤 원리로 되고 건열 멸균기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스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온은 뭐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저온 멸균기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이온가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와 가상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르말데히드 멸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상화수소 멸균기가 있고 오존 멸균기, 이런 순으로. 근데 이건 오늘은 저온 멸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팀 멸균기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국가별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주요 명령은 인정법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FDA에서는 스팀 멸균기하고 이온가스를 인정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스팀과 이온가스와 포르말데히드를 인정하는데 식약청에서 허가를 주는데, 주로 스팀은 많이 쓰고 스팀과 이온을 많이 쓰고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저온 멸균기가 아닙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를 보면 EN은 유럽을 따르는데, 유럽은 스팀과 포르말데히드 멸균이 많이 쓰이고 저온은 대부분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멸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멸균 물품의 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물건이 왔을 때 이동해서 세척과 감염 예방하는 세척 소독기를 통해서 워셔 디스인펙터를 통해서 이렇게 세척과 감염 예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점검, 그 다음에 조합하고 포장하고 멸균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오늘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멸균에 대해서 오늘은 스팀 멸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장한 물건들이 멸균을 하게 되고, 멸균이 다 끝난 후에는 묵은 검증이라는 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멸균이 제대로 멸균이 되는지를 알아야 분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분출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 것은 멸균 인디게이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묵은 검증한 상태에서는 이제 저장도 하지만 병동에서나 수술방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동하고 나서는 첫 번째 이제 겉에 있는 익스터널 인디게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 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인디게이터가 변했으면 포장을 해체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체한 후에는 여기 2차 포장 해체 후 수술 준비가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안에 있는 인터널 인디게이터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인터널 인디게이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입 4가 있고 타입 5가 있는데, 일반적인 물건일 때는 타입 4를 쓰지만 임플란트라든지 주요한 수술을 할 때는 타입 5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포장하고 나서 인터널 인디게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물품을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품 순환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사용하고 나서는 1차 세척하고 나서 임시 포장하고 다시 멸균 구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병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수술하는 이러한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강의인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식별도 있고 크기별도 있고 성능별도 있는데 오늘은 멸균의 그 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크기부터 크기가 아니라 타입이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스팀 멸균기의 그 종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스팀 멸균기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팀 멸균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비티 스팀 멸균기가 있고 그래비티 스테라이저. 두 번째로는 프리베큐um 스테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진국 멸균기인데요. 이 그래비티와 선진국 멸균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 스팀 스테라이저를 만들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이 그래비티 멸균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프리베큐um 스테라이저는 언제 출현하게 됐냐? 실제로 1950년부터 연구돼서 1963년도에 보이하고 딕이라는 이 학자가 이 프리베큐um을 제창하면서 이 프리베큐um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부터는 프리베큐um 시대가 왔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주로 쓰는 타입이 프리베큐u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그래비티와 프리베큐um 멸균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비티 멸균기와 프리베큐um 멸균기는 이렇게 겉의 외모로 보아서는 그걸 이해할 수는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그마한 멸균기라고 해도 프리베큐um이 있고 큰 멸균기라고 해도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와 프리베큐um 장비를 이해하는 것이 멸균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비티 멸균기부터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래비티 멸균기 사이클부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그래비티 중력 멸균기가 있는데 중력 멸균기 사이클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 공기에 있는 이것이 0kg라고 했을 때 이 물을 100도 이상 끓여서 스팀으로 만든 후에 이 챔버 내부로 이 압력 스팀을 보냈을 때 압력이 1kg, 2kg. 그래서 2kg까지 올려버리면 132도가 돼서 15분 멸균을 하는 여기. 이렇게 스팀을 압을 뭐 특별한 변화에 주지 않고 이 챔버 안에서 그냥 스팀을 쭉 넣었다가 이 스팀의 압력이 2kg가 돼서 이 온도가 132도에서 15분 멸균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멸균이 되고 나서 압을 죽이고 이렇게 이 스팀을 버리는 그리고 건조하고 이런 타입의 이 멸균법을 그래비티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비티 멸균법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스팀을 이해하면서 스팀이 공기랑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챔버 내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챔버 내부에 있을 때 여기가 멸균기 아니라고 하고 여기 빨간 것이 스팀이라고 하고 이 파란 부분이 공기라고 했을 때 스팀이 쭉 밀고 들어오면 이 챔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기가 스팀이 딱 들어가도 이 공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 안에 물체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루 이런 타입이 간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비티 멸균기의 법은 에서는 요 스팀이 이렇게 닿는 요런 데서는 아포가 3분이면 죽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아포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균이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132도고 이 안도 132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132도인데 스팀이 닿지 않으면 아포가 죽지 않습니다. 아포는 열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한 5시간, 6시간 멸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스팀이 닿는 요 부분은 3분이면 아포가 죽지만 이 스팀이 닿지 않는 열만 닿는 132도 열만 닿는 요 부분은 아포를 죽일 수 없는 이런 멸균법이 그래비티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멸균법은 그래비티 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체형 위주로 하거나 액체를 멸균할 때 그래비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멸균기에서 만약에 그래비티 멸균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이딕 테스트를 한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134도에 3.5분을 제가 보이딕을 한번 돌려보는 이런 상태를 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 검은색 부분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검게 돼야 되는데 그래비티에서는 이 안에 침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팀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부분이 남는 거고요. 이 챔버의 이 보이도 마찬가지로 어때 검은색이 돼야 되는데 이 스팀이 열만 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보이득도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끝까지 침투했을 때 검은색으로 다 되는데 침투가 아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7kg 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검게 돼야 되는데 그래비티 보시면 이거 보시죠. 이런 사이클 스팀이 제거하지 않고 스팀이 들어가 버리면 멸균이 스팀이 들어가지 않고 멸균이 안 된다는 걸 보이딕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보이딕 테스트는 원래는 프리베큐um 장비가 만약 사용하게 됐을 때는 여기 간지 끝까지 들어가서 다 검게 될 텐데 여기 이러한 그래비티 사이클 모드에서는 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만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비티 인류가 보이딕 테스트, 보이하고 딕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그래비티 중력 사이클로서는 멸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프리베큐움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중력 같은 경우는 고체형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가 진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일상화되지 않은 그러한 생활이었고 지금 진공이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프리베큐움 사이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그래비티에서 한번 15분, 예를 들어서 스팀 멸균기에서 132도에 15분, 120도에 30분을 멸균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의 그래비티는 고체형이라든지 포장하지 않아야 되고 멸균 후 즉시 사용해야 되고 닫은 장소에도 이동하면 안 되고 저장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비티 사이클은 수술하고 나서 딱 응급할 때 쓰게 되죠. 딱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그 고체형만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 거죠. 포장해서 멸균할 수도 없습니다. 건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멸균은 즉시 사용해야죠. 그다음 이동도 안 되겠죠. 저장도 안 되는 이런 사이클이 그래비티 멸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비티 멸균기 말고 인류가 1963년대부터 기점으로 프리베큐움이 대중화됐는데요. 그러면 프리베큐움이라는 멸균기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베큐움은 이 단어 뜻을 볼까요? 먼저 진공한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공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공은 진공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거기부터 갈게요. 진공은 거기 딱 화면 켜놓으세요. 진공은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준비하시고 큐. 예. 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챔버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 속에 공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면 여기에 공간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공기도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를 어떠한 진공 펌프라든지 이젝터를 통해서 공기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그래서 공기 압이 줄수록 진공이 되는 건데 공기가 하나도 없는 진공, 무한 진공에 들어가면 그게 마이너스 1kg가 되는 거고 바로 봤을 때 0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챔버 안에 있는 공기를 거의 줄여가는 모습. 그래서 거의 아예 그냥 공기가 하나도 없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kg가 되고 인류의 마이너스 1kg보다 더한 진공은 없습니다. 완전히 진공됐다고 하면 그게 마이너스 1kg고 공기가 조금씩 해서 공기가 여기 가득 찼다 그러면 0k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베큐움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해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균기에 보면 보통 게이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켓 게이지와 이런 챔버 게이지가 있는데요. 이 챔버와 자켓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챔버는 여기 챔버라고 써 있죠. 챔버는 멸균하는 멸균물을 놓는 공간, 이 챔버라고 부르고요. 이 챔버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중 구조의 여기가 자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멸균기에서 스팀이 공급하면 먼저 자켓에서 스팀이 들어오고 나서 이 자켓에 있는 게 나중에 챔버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약회사 멸균은 좀 다르지만 보통 병원 멸균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의 압력은 뭐냐면 요 멸균 챔버를 둘러싸고 있는 요게 압력이고 그다음에 챔버의 압력은 뭐냐면 이 멸균하는 이 공간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딱 켰을 때는 자켓의 압력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켓이 다 차고 나서 스탠바이 하는 거죠. 멸균할 준비. 그리고 실제로 장비를 스타트하지 않으면
챔버의 압력은 늘 0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스타트 했을 때는 챔버의 압력이 스팀이 들어가면 0보다 높아지고 여기 압력이 진공을 하게 되면 0보다 낮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미리바인데 0.1m바, 0.2m바인데 키로상 똑같이 읽으면 되는데 키도 0.1m바가 1kg라는 똑같은 뜻이고 0.2가 2kg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만약 챔버의 자켓의 압력이 이 스팀이 2바가 되면 스팀의 온도는 132도가 되는 게 자연현상이라고 되고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켓은 0.2에서 요 빨간색 요 사이에 늘 이렇게 유지해서 챔버의 온도를 132도나 134도를 올려주려고 늘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챔버에 대해서 좀 보면 챔버는 이제 그 자켓 같은 데는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켓은 장비를 딱 키면 얘가 압이 쭉 차면서 2kg나 2.3kg 사이에 늘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켓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켓은 늘 2kg에서 2.3kg 있고 챔버로 만약에 압력이 좀 들어가면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챔버의 게이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챔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가 1kg하고 2kg하고 똑같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멸균을 만약 스텔라이저가 멸균을 들어갔을 때는 2kg 이상 돼야지 132도, 134도가 됩니다. 그러면 장비를 스타트를 딱 했을 경우로 가정했을 때 이 모든 게 챔버 게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챔버의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펄스를 모든 장비는 3회에서 4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프리백큐음인데 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펄스를 함으로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 챔버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펄스를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왔을 때 한 번 펄스를 하게 되면 멸균기는 85%의 진공을 하고 그 15%의 공기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펄스를 두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진공하면 펄스를 두 번 했을 때에는 멸균기는 95% 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들어갔다가 다시 음압으로 갔다 다시 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펄스를 하는 조건은 상압이 1kg고 음압이 0.8kg일 때 제가 말하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상압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0.8로 갔다가 한 번 펄스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85%를 진공을 하는 거고 다시 0.2kg 올라갔다가 다시 0.8로 내려왔을 때 두 번 펄스를 하게 되면 이제서 95%의 진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진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95% 돼도 멸균이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챔버에 머물게 되면 그 존에는 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멸균기, 프리백큐um 멸균기에서는 철저하게 진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0.1kg 올라갔다 0.8 정도 다시 올라가서 펄스를 세 번 하게 되면 그제서야 98%의 진공이 되고 2% 미만으로 공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어야 제대로 이제 멸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도 4번 정도 해주는 멸균들이 주로 좋은 멸균입니다. 그래서 펄스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예 5시간 후에 균이 죽는다는 요기 때문에 펄스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는 거에 되는데요. 그러면 챔버의 이중 구조가 되는데 여기 이 안에 자켓 위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스팀이 들어가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건 띠자켓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챔버를 만드는 공정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여기는 챔버고 여기 자켓에서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팀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챔버 같은 경우는 단일 챔버입니다. 스팀 챔버만 있고 자켓이 없는 이런 구조겠죠. 요 위에 있는 것이 자켓이 있는 구조고 이건 자켓이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오게스에서는 이런 구조를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강의의 스팀 멸균의 핵심이 뭐냐면 이 스팀 프리백큐음의 슬라이드의 방식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기는 스팀과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그냥 그래비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버리면 공기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진공을 하고 다시 스팀을 넣고 진공을 하고 스팀을 넣고 하면 여기 있는 공기를 제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펄스를 한번 하고 하면 이렇게 공기가 좀 더 남아 있죠, 그죠? 펄스를 이걸 3번 정도, 그래서 스팀을 넣고 공기를 제거하고 스팀을 넣고 공기를 제거해서 다시 펄스를 이렇게 3번 하면 어떻게 되면 멸균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스팀을 넣고 진공하고 스팀을 넣고 진공하고 스팀을 넣고 진공하면 이 안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스팀만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프리베큐um 멸균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래비티 경우에는 이 안에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디게이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멸균기는 스팀이 닿아야 변하는 거지 열에 의해서 변하는 게 스팀 멸균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프리베큐um 멸균만이 이런, 이게 연두색이 인디게이터거든요. 스팀 인디게이터. 이런 것들이 다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있고 이렇게 했다도 여기 공기가 제거돼서 이것들이 스팀의 인디게이터가 변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프리베큐um 선진공 멸균기의 핵심 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 없었지만은 여기 프리베큐um은 진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공기를 하도 없이 만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보이드 테스트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진공을 했을 때 장비가 고장나면 이 안으로 스팀이 들어오거나 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인디게이터나 균을 죽일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를 돌리기 전에 선진공이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보이드 테스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프리베큐um은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균을 못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프리베큐um에서는 134도에서 3.5분이면 균이 죽고 121도에는 15분을 돌리는데요. 이 프리베큐um일 때는 모든 의료기구나 포장이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거나 비포장하거나 고체형이거나 다공성이거나 관형이거나 모든 의료기구가 임플란트가 된다든지 모든 의료기구가 가능한 것이 프리베큐um 스텔라이저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력 멸균기가 거의 100년간 쓰여오다가 프리베큐um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 시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프리베큐um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균을 엄청나게 잘 죽이고 있어서 병원에서 만약에 많은 것을 해방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비티를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불안한 요소 속에서 멸균을 하게 되는데 지금 프리베큐um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베큐um은 인류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리베큐um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균을 빨리 죽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인체에도 해가 없고 환경에도 해가 없는 이러한 것이 스팀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팀을 이용해서 죽이는 이런 것이 아마 인류의 아마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공정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소형 멸균기에서 나누는 법인데요. 소형 멸균기는 종류가 3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N클래스라든지 S클래스 멸균기, B클래스 멸균기 이렇게 소형 멸균기가 있는데요. 이 뭐 N클래스는 뭐냐면 그래비티 타입에서 진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스팀만 넣었다가 스팀 빠지는 이런 방식이 N클래스고요. 진공을 한 번 하거나 뭐 위에서 여러 번 하거나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지그재그로 하면서 스팀을 넣고 빼는 이런 방식이 다 S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S클래스는 여러 제조사에 의해서 만들지만 완벽한 진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진공하는 멸균기는 B클래스입니다. B클래스 멸균기는 거의 상압이 1kg까지 올라가고 음압이 0.8 정도 되면서 3번 이상 진공을 해줘야 B클래스의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B클래스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N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고체형만 합니다. 구멍이나 흠이 없는 고체형만이 가능한 게 이 그래비티 N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S클래스 이런 타입은 다 S클래스인데 이런 S클래스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나 흠이 없는 기구도 가능해요. 이제 S클래스는 그 다음에 S클래스 침수성까지도 가능합니다. S클래스가 그죠? 그러나 이 그 MIS라든지 뭐 그 도관형 내시경 이렇게 어떤 홀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료기구로서는 이 N클래스에서는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B클래스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관형 이런 것이 모든 의료기가 되는 거,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MIS는
최소 침소성 수술기구에서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 이런 거를 MIS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B클래스를 써야 되는. 근데 이 B클래스가 뭐냐? 프리베큐움이라는 뜻이겠죠. 프리베큐움. 근데 이렇게 S클래스를 쓴다고 이렇게 진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S클래스에서는 완벽한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게 사용하지 웬만하면 B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 스팀 멸균기와 소형 스팀 멸균기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여태까지는 이 전 시간에는 그래비티 멸균기와 프리베큐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스팀의 이 60리터 이상을 대형 멸균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54, 56이지만 60리터라고 그냥 터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0리터 미만은 소형 스팀 멸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크기별로는 이제 이해가 끝나는데 크기의 요 스팀 이 대형 멸균기에 대해서 EN285로 만들어진 멸균기가 있고 대형 멸균기, 그러니까 60리터 이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EN285로 만들어지고 하나는 ST79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T79로 만들어진 것과 EN285인데요. 멸균기는 대형 멸균기는 ISO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경우인데 ISO로 만들어진 멸균기는 인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장비의 인디게이터를 테스트하는 장비만이 ISO가 있고 나머지는 다 EN이나 ST79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 멸균기에 대해서는요, EN13060이라는 이런 타입의 멸균 제조법이 있고 또 ST55라는 제조법이 이런 타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EN285와 ST79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이 대형 멸균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대형 멸균기가 단순하게 뭐 그냥 스팀 멸균기, 진공 멸균기가 있다, 그래비티 있다 이렇게만 보는 것에서 단순하게 알았다 하면 이제는 정확하게 EN285 방식과 ST79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EN285는 EN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멸균기 규격이고 ST79는 미국에서 만드는 멸균기 규격입니다. 근데 제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멸균기를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멸균 모니터링과 적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건조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멸균하는 모니터링과 멸균기가 언밸런스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멸균을 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EN285를 제대로 아는 시간과 S79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EN285와 S79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멸균기의 멸균 능력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EN285로 만들어진 것은 S79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EN285는 보통 S79 멸균기의 성능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멸균 성능이 좋습니다. 미국은 멸균을 할 때 우리처럼 뭐 많은 것을 멸균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이라든지 거의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나라고 전 세계에서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멸균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멸균기를 EN285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ST79 요것을 하지만 이게 모니터링이 보실까요? 멸균 테스트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딕이라든지 BI 테스트가 요 멸균과 이 멸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멸균 테스트가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멸균 물품을 그 형태를 적재하든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배치 모니터링 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ST79와 EN285로 구체적으로 보면 EN285로 만드는 건 뭐냐면 유럽은 다 EN285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게팅게라든지 BMT, 벨리메드, MMM, 마타차나 이런 식으로는 EN285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ST79는 주로 미국의 규격이기 때문에 미국은 스테리스, 한신이라든지 게팅게도
US 타입이 있습니다. 게틴게가 원래는 캐슬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슬 스타일로 원래는 캐슬이지만 인수했기 때문에 게틴게라고 해서 생산하는데 캐슬 방식으로 만들어진 매균기는 S79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매균기를 팔려고 하면 ST79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유럽에서 사용하는 매균기를 판다면 법이 EN285이기 때문에 EN285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균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EN285로 만들어진 유럽 매균기는 매균기의 능력이 이만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S79 매균기는 매균기 성능이 이만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이딕도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보이딕은 ISO 11140-4라고 하는 7kg 보이딕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S79의 보이딕은 ISO 11140-5라는 OA에서 하는 거기에 있어서 얘는 4kg 보이딕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매균기 성능이 유리하면 이 4kg 정도 완전히 미국의 매균기와 유럽의 매균기 성능은 거의 2배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매균물을 넣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BI 테스트 팩도 달라져야 돼요. 미국으로 만들어진 S79는 BI 테스트 팩 성능이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럽에서 만들어진 매균기는 매균기 BI 테스트 팩이 이 정도 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대한 BI 테스트 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건도 이게 미국 방식으로 만들어진 S79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리드라든지 포로든지 하라우로드가 이런 식으로 이상 매균기를 적재하거나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으로 만든 것은 유럽은 여기 매균물이 좀 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커질 수 있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이점을 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N285는 공기 제거 능력이 훨씬 더 좋은 가 되고 미국으로 규정은 그렇게 그냥 터프하게 반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져도 이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고 매균을 바라봐야 보이딕도 달라지고 BI 테스트 팩도 완전히 달라지고 여기 달라졌다는 건 뭐죠? 매균을 적재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다른데 만약에 우리는 매균기의 모니터링은 이 S79로 하면서 매균물을 이렇게 과적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균을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매균물을 분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처럼 과적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재활용을 많이 하는 건 유럽 방식인 EN285 매균기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 보실까요? 이 독일의 GK라는 이 독일의 매균 모니터링 회사에서는 보십시오. 매균기의 스탠다드는 EN285와 ST79라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타입의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보이딕도 S79는 4kg의 방식으로 하는 ISO 11140-5에 의해서 보이딕을 해야 되고 이 유럽에서 만드는 보이딕 테스트는 ISO 11140-4인 7kg 방식으로 보이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EN285 매균기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N285로 만들어진 것은 7kg, 무게가 7kg인 포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79는 다시 5인 4kg 보이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별로 볼까요? 게팅게라든지 BMT, 벨리메드, 사쿠라, MMM, 마타차나, 투투나워, 신바 이런 스타일은 7kg가 가능한 EN285의 능력을 갖는 멸균기의 주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ST79로 만들어진 스텔스라든지 한신이라든지 미국 타입의 게팅게, US 타입의 게팅게, 옛날 캐스라 했죠. 이런 국내의 장비들은 ST79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딕을 4kg로 하는 거고 매균의 성능이 매균 물릴 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매균기의 핵심은 이 대형 매균기가 60리터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0리터 이상 중에서도 두 가지의 매균기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EN285 방식과 ST79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매균기를 구입한다든지 구분하지 않고 매균 테스트를 한다든지 구분하지 않고 매균기를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멸균기를 할 수 있거나 균을 못 죽이는 현상들이라든지 이 국민 보건 건강에 조금 더 불안한 요소를 가질 수 있는데, 제대로 알고 멸균기를 사고 제대로 알고 보이드 테스트를 하고 제대로 알고 BI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게팅게는 EN285로 제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게팅게의 매뉴얼을 보면 EN285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테스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벨메드도 보실까요? 벨메드도 여기 보시면 이런 벨메드가 EN285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조한다고. 벨메드 유럽은, 근데 유럽은 법이 EN285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BMT도 마찬가지예요. BMT도 이렇게 EN285로 멸균기를 제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하는 방식을 이렇게 기술해 줘야 되는데, 국내 회사는 제조하는 방식을 기술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EN285로 만들려고 한다면 진공하는 능력이라든지 많은 정도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식약청에서도 이걸 구분해서 팔게 되면 보다 국민들이 또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정확하게 이것들을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텔스 볼까요? 스텔스는 S79로 만듭니다. 요거는 미국의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텔스 같은 경우는 S79에 의해서 멸균기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이 보이딕 같은 경우에는 11140-5 이렇게 4kg로 S79를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이 보이딕은 질문을 제가 드리면은 EN285로 하는 이 멸균기의 보이딕을 테스트하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S79로 만들어진 1140-4는 이렇게 S79에 만든 미국이라든지 뭐 한신, 뭐 이렇게 미국 US 타입의 멸균기, 이런 ESMT, 이런 타입만이 이 4kg 보이딕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4kg는 이 7kg를 보이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kg를 보이딕하는 보이딕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약에 4kg 보이딕을 여기서 테스트하게 되면 장비가 고장나도 4kg는 계속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알고 사용을 하는 것이 적합할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S79 타입의 이렇게 이런 테스트 팩도 S79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쪽 타입은 좀 다른 겁니다. 멸균기의 성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유럽 타입의 이런 테스트 팩은 또 다르게 구성되어야겠죠. S79보다 2배의 성능이 가깝고 모니터링 엄격하게 해서 BA 테스트 팩을 사용해서 멸균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죠. 상시 모니터링도 이것을 뭐 S79 방식으로 상시 모니터링 했을 때는 S79에 맞게끔 해야 되고, 이 위에 EN285라는 이 유럽의 이 멸균기는 2배의 멸균이 강한 그런 멸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2배의 강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적재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적재량도 이렇게 많은 적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S9의 적재량과 EN285의 적재량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도표에 보여주셨지, EN285는 S79보다 거의 반만 적재해야 됩니다. 이런 크게 적재하는 것은 절대로 침투를 이러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를 4kg 미만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7kg는 좀 더 S79보다는 좀 더 적재량이 좀 더 많은 것을, 거의 2배 가까이 적재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듯이 다시 EN285 멸균기의 능력은 요만큼이고 S6의 멸균기의 능력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물건을 조심하게 적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보이드 테스트도 만약에 EN285를 사용하고 있다면 4kg로 하는 것이 아니라 7kg 보이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90%는 장비는 EN285로 사고 모니터링은 이렇게 4kg로 해서 장비가 고장나도 변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국민 보건에 별로 유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EN285는 당연히 7kg로 하게끔 IS 규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7kg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적재도 이게 가능하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 EN285고, S9는 한정적으로 해서 포장을 작게 해서 적게 넣고 하겠다는 게 S79 방식이고, EN285는 좀 더 포장을 좀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 멸균기 성능을 통해서 멸균물들을 좀 더 재활용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이런 타입의 EN285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멸균기 회사로서는 제가 있죠. EN285 타입의 스팀 멸균기가 있고 S79가 있는 거죠. 게팅기라든지 유럽 회사들 주로는 다 EN285로 보시면 되고, S79는 이제 스텔스라든지 국내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내 회사.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국내 회사들도 EN285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멸균력을 한 2배 정도 성능을 강하게 해서 만드는 것도 우리의 현재의 실정에 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이드 테스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드 테스트도 그 EN285는 ISO 1140-4를 써야 돼요, 4를. 4를 써서 7kg 보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 S79는 ISO 1140-5를 이용해서 4kg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4kg와 7kg는 거의 2배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공력도 마찬가지예요. 4kg 정도는 95% 정도 멸균하는 정도의 능력이지만, 이 7kg의 보이딩은 98%입니다. 98%는 거의 진공에 더 가깝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 모니터링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EN285는 유럽 타입의 테스트 팩 같은 걸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S79는 US 타입의 S79에 맞는 이런 테스트 팩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치도 마찬가지. 상시 모니터링도 유럽 방식의 상시 모니터링이 있고, US 타입의 상시 모니터링이 있다는 거와, 그리고 적재도 마찬가지. 적재도 포러스라는 이런 타입은 4kg 미만의 적재만이 가능하겠죠. 과적을 삼가하고 침투력이 엄격한 건 많이 피해야 됩니다. 유럽 방식은 또 다르죠. 7kg 정도 하고, 유럽 방식보다 좀 더 멸균물을 좀 더 넣을 수 있고, 또 모양이 더 무게가 클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게 EN285 멸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EN285와 S79를 멸균기를 통해서 본 것은, 첫 번째, 저 멸균기의 그 회사, 유럽이라는 이런 타입은 7kg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이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BI의 테스트 팩이 달라지고, 상시 모니터링, 그다음에 적재도 달라지는 것이 EN285와 S79의 테스트와 멸균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딩을 한번 볼까요? 보이딩을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챔버사라든지 요런 뭐 스템사, 스테디스캔 요거는 주로 ST79에 맞는, 그래서 ISO 1140-5에 맞는 4kg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kg로 된 보이딩이 또 있다는 거죠. 7kg로 보이는 것은 챔버에서도 7kg가 있는데요. EN285로 만든, 여기 보시면 ISO 1140-4 7kg에 맞는 보이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7kg에 맞는 보이딩, 이렇게 GK에서도 7kg에 맞는 보이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EN285는 이렇게 7kg에 맞는 보이딩을 사용하는 게 맞고, 뒤에 보시면 S축으로 만들어진 보이딩은, 멸균기는 이렇게 S축으로 맞는 이 보이딩 테스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EN285에서 예를 들어서 그 7kg 쓰지 않고 4kg 쓴다든지, 아니면 S79에서 만약에 7kg 쓰면 어떻게 했죠? 멸균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EN285가 아닌 ST79의 장비에 요 7kg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 보이딩이, 장비는 정상적이라고 나왔어도 이 모니터링을 2배 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보이딩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kg 보이딩을 갖다가 S79 장비를 넣게 되면 늘 실패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이딩도 테스트에 대한 필수 지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S79과 EN285의 차이점을 알고 펄스를 이렇게 한 번 하고 2번 하게 되는데, S79는 펄스를 2번 정도 한 요 정도의 능력이 S7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펄스를 완벽하게 3번 해줘야 그제서야 변하는 것이 EN2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펄스를,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여기 상압이 1kg 상압이 있고 마이너스 0.8이 음압이라고 했을 때, 상압 갔다가 음압 갔다가 멸균하는 펄스 한 번 하는 이런 거. 그래서 펄스를 완벽하게 2번 해줘야 그제서 S79가 변합니다. 펄스 2번 하면 SC 4kg가 변하죠. 그죠? 근데 여기 7kg에서는 EN285에서는 7kg 보이딩 같은 경우에는 펄스를 완벽하게 3번 해줘야, 상압이 0.1, 음압이 0.8이라는 요 펄스를 3번 해줘야 그제서야 7kg 보이딩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능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SC. 그래서 S7과 EN285는 멸균기의 그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보이딩 테스트도 달라지는. 그래서 EN285는 S4kg를 쓰지 않는 거고 7kg를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S79만이 4kg 보이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이드를 사용해야지만이 멸균기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이드기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 장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멸균기를 사면 다 되는지 아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스팀 멸균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멸균기를 안전하게 균을 죽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맞게끔 우리가 사용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안전한 보건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그 여러 가지 이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의 방향이 좀 안타까운 건, 우리는 EN285의 멸균기가 능력이 요만큼이고, 이 S79의, 제가 있죠, S79의 멸균기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현재 우리나라는요, 요 S79의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90%다. 99%. 장비는 EN285로 사고 했는데, 모니터링 자체는 EN285로 하는 것이 아니라 S79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언밸런스한 거죠. 그죠? 자기에 맞는 이 보이딩이라든지 BI 테스트팩, 배치를 쓰는 게 맞고, S79에 맞는 것들 하는데, 요거를 구분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니터링을 이렇게 쉽게 해버립니다. 아주. 요 현재 요 수준으로. 근데 모니터링은 왜 중요하냐면, 균을 죽일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후진적인 방식인데, 선진국이 된다는 건 모니터링과 장비와 언밸런스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멸균기도, 스팀 멸균기도 프리백큐um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식도 모니터링이 달라진다는 거, 이걸 알았을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의 멸균의 그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재 대비 모니터링 해야 하는 규격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으로 하게 되면은 균은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태에서도 멸균이 됐다 하고 착각하고 멸균을 분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멸균기를 사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BI 테스트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S79 방식은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S79 방식은. 근데 EN285에서는 이렇게 다른 테스트팩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은 S79보다 2배 더 어렵게 BI가 침투하거든요. 침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이 존재하는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테스트팩은 S79에만 맞지, 이게 EN285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치토, 상시 모니터링도 마찬가지. 상시 모니터링도 이렇게 S79에 사용하는 상시 모니터링이 있고, 그 다음에 EN285에 하는 상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EN285 같은 경우에는 S79보다 2배 더 엄격하게 침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백큐um에 대해서 한 보이드기 테스트 하죠. 이렇게 보이드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죠? 근데 요런 타입은 요거와 이거는 S79의 7kg 보이드이고요. 요거와 요렇게 생기거나 이쪽 라인 요런 것들은 다 4kg 보이드. S79에 맞는 보이드라고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테스트 하는 건 뭐냐면요, 스팀 멸균기의 장비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아침에 빈 챔버에서 물건을 안 넣고 빈 챔버에서 보이드를 돌리고 나서 보이드 테스트가 변하면 그제서야 장비에 물건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드 테스트라고 보는데, 보이드 테스트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4kg 보이드기, 7kg 보이드기 있고 4kg 보이드기 있는데, 이것은 장비의 이러한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보시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4kg, 7kg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잠깐 보시는데요. 이 형태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포가 30cm, 23cm, 이 포의 이 높이가 25에서 28cm까지 되는데, 이 포의 무게가 외형 크기는 똑같더라도 이 포의 무게가 4kg이면 4kg고요. 이 포의 예형이 똑같지만 이 포가 거의 더 2배 가까이 더 들어가서 7kg를 만들면 이렇게
테스트 벽이 요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가 달라진다. 같은 크기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밀도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쉽게 침투한다면 7kg의 보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IS 규격이 11140-4 그다음에 11140-5라고 써있는 보이딩은 S측은 미국형 보이딩이고 -4라고 하고 있는 유럽형 보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명칭은 스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주로 부르고 4kg 보이딩은 에어 리무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이딩에 에어 리무발이라고 써있으면 요거는 4kg 보이딩에 주로 쓰는 거고 여기 보이딩에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써있으면 7kg라고 하는데 7kg 같은 경우는요 에어 리무발, 에어 제거하는 능력과 니크와 넌 컨덴시블 가스 요 세 가지 테스트 방법을 테스트하는 거고 이 4kg 보이드 같은 경우 에어 리무발, 에어가 제거됐느냐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니크가 있고 NC 가스까지 들어와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ISO 11440-4에서 쓰는 이렇게 7kg 보이드 페네트레이 침투됐냐 제거했냐 요거 좀 다른 거죠. 이게 확실하게 보이드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멸균기 재질 규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N28로 만들어지는 것은 7kg 보이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S축으로 만들어진 보이딩은 이렇게 4kg 보이딩을 쓰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포의 크기는 같으나 밀도가 다르다 그랬죠. 이런 건데 미국의 방식은 이렇게 4kg를 쓰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게팅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팅기를 사용하면서 4kg를 쓰는 게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요. 장비가 고장나도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보이드도요. 그리고 또 7kg를 사용해서 만약에 요 스텔스 이런 장비나 한신 장비를 테스트하면 장비가 새 거인데도 이거 당연히 안 변합니다. 안 변하고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장비를 만드는 이 성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재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재활용이 많기 때문에 유럽 EN285를 만든 장비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 가깝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 보건 안전에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멸균기를 사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뭐 7kg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하나 4kg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하나 가격은 똑같아요. 거의 가격은 비슷한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딩의 테스트 사이클은 보십시오. 이게 상압이 들어가고 진공을 하고 상압이 들어가고 진공을 하는 것은 이게 펄스인데요. 이 펄스를 퍼펙트하게 하고 나서 스팀이 쭉 들어가고 요때 균을 죽이는 시간이 3.5분. 그 다음에 매 스팀을 쭉 제거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약간 뭐 팁을 드리면 이 음압에 가게 되거나 상압에 가게 되면 물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이 현상일 때 여기서일 때 0kg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 진공을 해서 음압으로 내려가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물체가 음압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빵처럼 부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저가 이렇게 부풀었잖아요. 저는 음압에 있다고 보시면 음압에 있으면 저렇게 부풀고 만약에 양압으로 해서 영압으로 오게 되면 이 부풀었던 게 딱 쪼그라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요, 이렇게 음압에서 하는 거예요, 음압에서. 음압에서 하는 건 뭐냐면, 물건을 건조해서, 음압을 통해서 물건을 부풀게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걸 막 꺼내내서 엄청나게 거기 안에 어떠한 물질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 건조가 끝나고 여기는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반 공기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공기는 멸균이 다 끝난 그 제품이기 때문에 박테리아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그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서 이 내부 안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끝나는 게 멸균기 형태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런 사이클을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으로 공기가 제거돼서 스팀 제대로 침투했는지를 보는 게 보이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드 테스트 할 때는 이 카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카트를 넣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카트가 있다는 것은 큰 멸균기들이 200리터 이상들이 주로 카트가 있게 되죠. 근데 200리터 미만들은 카트가 안에 그냥 쉘반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뭐 문제 없지만
보이드기 테스트할 때는 카트가 있었을 때는 카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카트를 안 넣으면 약간의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드기 약간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보이드 카트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보이드는 이렇게 드레인 밑에다 보이드를 놓는 게 정석입니다. 위치. 근데 드레인이 중간에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럽형 장비는 주로 중간에 드레인인데 그렇다면 보이드를 요 중간에 위치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드기 원래는 23cm, 30cm, 폭 높이가 25에서 28cm까지 했을 때 이 테스트팩 여기 보시죠. 30, 23, 높이가 25에서 28cm까지 포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 무게가를 얘기하는. 이 무게가 4kg이면 4kg 보이드기 되는 거고, 이 무게가 이 포를 더 2배 정도 써서 7kg 만들면 이 7kg 보이드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kg 같은 경우는 4kg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요 안까지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게 보이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이딩을 하기 전에 원래는 공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회전. 왜 공회전을 하게 되냐면 밤 사이에 멸균기가 식어 있겠죠. 그죠? 식어 있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지 않고 멸균기를 돌리면 멸균기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딩을 하게 되면 보이딩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원래 정석으로 우리가 권해주는 것은 워밍 사이클이라고 해서 보이드 테스트가 늦지 않고 그냥 공회전으로 빨리 그냥 한번 돌려주고 나서 이 장비가 100도 이상으로 뜨거워졌을 때 보이드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빈 챔버에서 해야지 멸균 물을 넣고 하게 되면 결과가 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딩은 빈 챔버에서 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딩 테스트에서 132도, 134도 사이에서 하는 거고요. 3.5분 정도 하는데 만약에 3.5분이 안 되는 장비가 있다면 4분까지 허용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나서 여기서 보이딩 테스트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장비가 고장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이딩이 실패했을 때는 한 번 더 돌려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이딩도 똑같이 첫 번째와 실패가 나오면 그제서야 장비가 고장났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가 보이딩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보이딩을 돌렸을 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장비의 워밍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장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보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두 번째에 보이딩이 둘 다 안 걸렸다고 하면 수리를 의뢰하고 반드시 멸균기를 돌리면 안 됩니다. 돌리면은 균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고장났기 때문에 돌리면 멸균기를 돌려봤자 균은 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비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이 보이딩 테스트라고 하시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노란색인 것도 있고 파란색이 또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되었거나 밤색으로 되었거나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됐거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검은색으로 되면 온도와 시간과 스팀 충돌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딩이 패스 성공한 것이지만, 이 나머지 요 세 가지의 색깔로 나온다면 장비가 이상한 거죠. 요런 거와 요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스팀이 충분하게 침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침투력이 불충분한 상태 되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스팀이 온도만 다른 거예요. 스팀이 침투하지 않고 온도만 달아서 열만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밤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검은색이 안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반색이 되는 건 온도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공기가 제거되거나 침투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온도만 담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배치 모니터링은 뭐냐면요, 멸균물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멸균물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는데, 요거는 가볍게 지나가고요. 배치 모니터링이라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다음 시간에 한 챕터를 가지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멸균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멸균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BI라든지 넣고, 이게 BI를 우리가 넣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BI의 결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분출을 하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BI보다는 CI를 선호합니다. CI 타입 5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좀 유럽 스타일로 맞고,
미국은 뭐 BI를 선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BI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인디게이터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균물을 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멸균이 뜯어서는 우리가 뜯어서야 알 수 있는데 이 뜯는다는 건 멸균물의 수소수이나 사용하는 현장에서 뜯게 되죠. 멸균하면서 뜯게 되면 다시 재멸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요거를 대신해서 이걸 검사해서 이러한 물건들이 다 변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변했으면 이제 분출을 다 해주는 거죠. 네, 요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 이렇게 보이딕이 되는지를 하는 게 이제 보이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주로 BI를 넣어서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배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크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장비의 챔버가 밀폐되어 있어야 챔버인데 이 밀폐되어 있는 챔버가 혹시라도 셀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장비의 사이클에 니크테스를 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뭐 일주일이든 매일이든 뭐 병원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요즘 추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니크테스를 하게 되는데 니크테스를 해서 여기 보실까요? 니크테스의 시간은 15분 정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15분 측정해서 0.02kg 이상 압력이 변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니크테스를 실패했다고 보고 장비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미리 HG 수은 게이지로 했어요. 1분에 수은 게이지로 하는 미리미리 HG가 0.1.0보다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1분에 요거 했을 때는 장비가 15분에 0.02kg와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장비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만 더 지나게 되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건 뭐죠? 그만큼 그 존에는 스팀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균을 못 죽이기 때문에 니크테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니크테스는 주로 챔버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좀 문제가 됐을 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니크테스 사이클 뭐 여러 가지 회사만 좀 다른데 스팀 넣어서 진공해서 저기서 쭉 진공하다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5분입니다. 15분. 근데 요 15분 했는데 요 압력이 여기서 이제 공기가 새 들어오면 여기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요 차이가 누설 호영치인데 15분에 0.02kg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 장비는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쓰게 되면 균을 못 죽이는 한계선이 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0.02kg를 기준점으로 잡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제거 스팀 능력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있고 스팀이 쭉 늘었을 때는 요 스팀이 닿는 거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는데요. 여기 균이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와서 스팀이 쭉 밀어나는데 여기까지는 스팀이 죽일 수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스팀이 안 닿잖아요. 그럼 스팀이 안 닿기 때문에 여기서 균을 죽일 수 없는 존입니다. 근데 온도는 134도입니다. 온도는 전달할 수 있어도 스팀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이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134도에서 균을 죽이려고 하면 열로서 5시간 이상 해야 돼. 5시간, 6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를 진공을 해서 스팀하고 다시 빼서 다시 스팀을 두 번째 넣었을 때는 이게 공기를 제거하고 넣기 때문에 요만큼까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까지는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존은 또 균을 못 죽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세 번째 진공을 해서 스팀을 넣으면 요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팀이 닿아야 균을 죽일 수 있는 이게 스팀 스테라이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프리베이킹 장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제 아주 스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고 얘도 1m라고 했을 때 요 안에의 직경은 얘는 2mm고 이 안의 직경 얘가 4mm라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공기가 침투하기 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관이 굵으니까 얘가 더 스팀이 잘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스팀은 제가 했죠. 스팀하고 공기는 절대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 있는 보시고요. 이 내부의 부피는 3.1과 12.6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거의 4배에 가까운 공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4배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기를 제거하고 세우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스팀이 들어가기가 쉽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이 굵으면 실질적으로 더 스팀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팀 멸균이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저렴의 찬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스팀 멸균이 아니고 이온가스 멸균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온가스일 때는 관이 1m고 여기가 2mm고 4mm고 1m일 때 이온가스는 이 4mm가 관이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온가스로 공기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하는 원리고, 스팀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확산이 아니라 제거하고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스팀 멸균하고 이온의 멸균이 좀 다르구나. 스팀은 공기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스팀 멸균은 공기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과 공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면 이해하기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4kg, 7kg 보이딩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실까요? 7이라고 써 있는 거는 7kg 보이딩이고, 이렇게 4라고 써 있는 건 4kg 보이딩입니다. 여기 7kg 보이딩, 4kg 보이딩이잖아요. 이 7kg 보이딩과 4kg 보이딩은 침투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팀을 1kg까지 넣고 음압으로 마이너스 0.8까지 갔다가 스팀을 넣어서, 이게 펄스를 한 번 한 거거든요. 펄스를 한 번 하게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펄스를 한 번 해서 하는 134대 3.5분 돌려보고, 이 펄스를 2번 했을 때의 134대 3.5분을 돌려보고, 이 펄스를 3번 했을 때의 134대 3.5분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타입으로 3.5분을 돌려보고요. 그래비티 타입으로 15분 돌렸을 때의 이러한 인디게이터 테스트 팩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실까요? 만약에 펄스를 제가 했죠. 상압 1kg까지 넣고 마이너스 0.8까지 넣었을 때 진공하면 아까 지금 4kg 보이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4kg 보이딩, 이쪽은 다 4kg 보이딩이거든요. 얘는 7kg 보이딩이라고 했을 때 4kg 보이딩 같은 경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죠. 4kg 보이딩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고 펄스 한 번 했을 경우입니다. 7kg 보이딩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게 당연히 방식이에요. 근데 이 펄스를 이게 침투력에 대한 테스트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두 번째 펄스를 가립니다. 제가 두 번째 펄스를 테스트 볼까요? 여기 1kg까지 넣고 상압을, 음압을 0.8kg를 이렇게 두 번 해줬어요. 이렇게 두 번 해주고 나서 134대 3.5분을 했을 때의 이 침투력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4kg 보이딩 보시면 다 변했어요. 이렇게요. 두 번의 사이클에 보이는 게 4kg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7kg 보이딩은 안 변했죠?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7kg와 4kg는 다르다고, 능력이요. 거의 2배에 가깝게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7kg를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7kg는 언제까지 보는지 볼까요? 이 펄스를 상압의 1.0kg, 만약에 마이너스 0.8kg.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펄스를 우리는 3번 하고 4번 하는데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0.5kg로 4번 해줘도, 4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번 해준 거나, 음압으로 마이너스 0.8번을 2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균력이 좋으려면 이 진공도가 훨씬 좋아야 돼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 이런 거를 4번 하고, 마이너스 0.8을 2번 한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0.8을 3번 하는 거예요. 3번. 3번 하고 스팀을 넣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3번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4kg 보이딩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당연히, 그죠? 근데 7kg 보이딩도 이제서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kg는 펄스를 상압이 1kg일 때와 음압 0.8을 3번 해줬을 때 변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4kg의 그 능력은 마이너스 0.8을 2번 해줄 수의 능력. 요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이딩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구차했던 걸 테스트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비티, 이 진공하지 않고 그래비티로서 3.5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겠죠. 보실까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3.5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침투하지 않아요. 다 변하지 않고 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34도에 15분을 했을까요? 요 타임을 3.5분 한 것 아닌 요 15분을 늘려주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열에 의해서 이제 15분 이상 이렇게 변화에 존재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에 의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저희 회사의 기술력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열에 의해서는 챔버는 잘 변하지 않는 인디게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시스템의 이제 NCG 가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이 NCG 가스라는 건 이 약자가 뭐냐면요. NCG의 약자는 여기 보시면 Non-Condensable Gas라고 해서 활성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 공기가 스팀에 닿아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기가 이렇게 방방방방 떠져 있으면, 요 존에는 공기에 떠 있는 스팀이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포를 죽이기 어려운 존이겠죠. 그래서 이 아포를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 관형과 이 포로 했을 때, 포는 실질적으로 1000배 이상 더 NCG 가스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포 같은 경우는 적재를 크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이유가 뭐냐면, NCG 가스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포 같은 경우는 되도록 작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CG 가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관리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NCG 가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공기에서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공기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포함돼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 배관이 금속이 부식되면 수소가 발생해서 NCG 가스가 되게 되고요. 과열 스팀이 되면 이렇게 배관에서 감압을 잘못해가거나 압이 너무 높으면 과열 스팀을 존재하거든요. 이럴 때도 NCG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NCG 가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 스팀의 응축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스팀 못 닿게 하기 때문에 이 존에서는 아포를 못 죽인다 그랬죠. 사멸역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쪽에는 스팀의 사멸역학이니까 3.5분이면 균이 죽고, 요쪽은 건열이니까 6시간 해야 균이 죽는, 여기는 3.5분과 6시간에 이 사멸역학을 변하게 시키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거기 때문에 요 공기가 들어오는 이 스팀 퀄리티 관리도 엄청나게 스팀 멸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장비를 새거 샀다 하더라도 NCG 가스가 발생해서 멸균기에 균을 못 죽이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멸균기가 제대로 되는데 스팀의 감압 장치에 대해서 감압을 잘못하면은 NCG 가스가 발생하고 스팀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스팀 멸균의 그 원리를 잘 적용하지 못하고 균을 못 죽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팀을 정확하게 알고 스팀 멸균기를 돌리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NCG 가스를 만드는 채소화겠죠. 그래서 디이온화된 워터,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도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불순물, 이걸 다 이게 약수물을 몸을 먹었을 때는 몸이 건강할지 모르지만 스팀에서는 그런 불순물이 있으면은 공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중류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류수에 가까운 멸균의 스팀 물을 이용해야 멸균이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의 형태가 하로라든지 MIS에는 구조가 있는 것들은 멸균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것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멸균물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지, 이 멸균이라고 하는 건요, 물을 1개 넣었을 때의 멸균의 능력과 멸균을 100개 넣었을 때의 멸균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개 넣었을 때는 멸균도 짧고 금방 끝나지만, 멸균물을 100개 넣어서 과적을 하게 되면 멸균 시간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멸균의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하게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CG 가스를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스팀 멸균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팀 멸균의 조건이 있겠죠. 스팀 멸균의 조건은 스팀의 퀄리티, 스팀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근데 온도가 정확해야 돼요. 134도라든지 121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134도에서 녹는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121도에 관리해서 멸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은 건조가 중요하죠. 건조가 안 됐다고 해서 균이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건조가 안 되면 다시 재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물방울이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균 타임은 많은 사람들이 134도에 3.5분 정도에서 5분 정도 멸균을 하게 되는데, 134도에서 10분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과멸균 하는 거예요.
과멸균을 하게 되면 왜 안 좋냐면, 뭐 균을 죽였는데 계속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위안 느끼는 거예요. 과멸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포를 횟수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과멸균을 하게 되면 100번 사용할 걸 50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무뎌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맞게 써야 그 멸균물을 오래 쓸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팀 멸균의 가장 큰 것은 진공입니다. 진공. 진공을 얼마나 잘해서 공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팀의 능력이 좋다는 거고요. 공기가 제거하는 진공도가 높다면 건조가 잘 되는 장비입니다. 건조가 잘 안 되는 거의 첫 번째 핵심은 진공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진공이 좋은 장비는 건조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뽀송뽀송한, 이거는 건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트랩이라든지 고장나면 건조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건조가 안 되면 장비 수리를 하거나 건조가 잘 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스팀도 퀄리티가 안 좋아서 너무 축축한 스팀이 들어오면 건조 상태를 방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팀 멸균기 조건은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잘 이해했을 때 스팀 멸균기 전체적으로 다 잘 돌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저는 이 진공도가 가장 스팀 멸균기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균 공정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프리베큐um일 때는 진공하는 거고, 그래비티는 진공 없이 하는 거고, 익스프레스는요, 펄스를 짧게 주고 해서 멸균 타임 짧게 주는 아주 초고속 멸균이라고 하는데, 요 때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수술 중에 뷰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빨리 멸균하고 쓰려고 할 때 아주 익스프레스 빨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라고 하는 액체 멸균은 완전 다른데, 액체는 함부로 문을 열리면, 만약에 비커가 있다가 물을 넣고 멸균해서 함부로 100도에 가깝게 문을 열면 여는 순간 폭발을 합니다. 폭발. 그래서 이 유리 초각이 저한테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멸균 사이클은 일반 사이클이라든지 다른 사이클을 넣어서 액체를 멸균하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를 멸균할 때 액체 사이클로만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는 멸균하고 나서 이 멸균 챔버가 최소한 60도 이상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낮은 온도로 됐을 때 떨어뜨리면 이게 그 온도와의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갔을 때도 비커가 깨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퀴드 사이클 좀 다르다는 것만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프리베큐움, 그래비티, 초고속 멸균, 액체 요 4가지 공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멸균기를 펄스를 3번에서 4번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요. 하는 건 뭐냐면, 프리베큐움을 해서 하는 건 보세요. 예, 병원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아포가 있다고 하면 에어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것을 요걸 제거해 주는 게 요거 펄스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서 스팀이 제대로 딱 닿아서 멸균을 했을 때에 멸균이 쉽게 균을 죽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팀 멸균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스팀 퍼지가 있고 펄스가 있고 승온, 멸균, 배기, 건조, 종료, 요런 타입을 통해서 하는데요. 요 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퍼지 타입은 멸균기에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주는데, 퍼지가 있는 장비도 있고 없는 장비도 있지만 퍼지의 이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퍼지를 잘해야 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멸균물을 이 상온에서 멸균물이 여기 챔버로 들어가잖아요. 상온일 때는 20에서 30도 정도 되죠. 멸균기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 안에는 80도가 넘습니다. 80도가 넘고 들어가는 물건은 20도에서 3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깊게 나가면 어떻게 했죠? 물방울이 생기겠죠. 그 물방울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퍼지를 돌리는데요. 퍼지를 통해서 이렇게 스팀이 들어가고 드레인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살짝 데펴주는 거예요. 데펴져서 이렇게 스팀을 나중에 분사했을 때 물건이 뜨거운 상태에서 분사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이 없이 그냥 막 스팀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물방울이 생기면 멸균기가 물방울이 한 개 생겼을 때는 이제 멸균이 끝날 때까지 물방울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게 퍼지입니다. 그리고 이 펄스는 뭐 하는 거냐면, 펄스는 공기를 제거하는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승온은 이 멸균기를 134도까지 올리는 요게 승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균일 때는 멸균기가 조용하다 라고 하면 멸균 타임이에요.
균을 죽이는 시간 외에는 스팀 멸균은 늘 요란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이 이제 공기를 제거할 때도 시끄럽고, 음압일 때 시끄럽죠. 그렇죠? 건조는 반드시 음압에서 합니다. 이렇게 음압.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때까지 다 스팀이 들어갔다 빼지지만, 요 때만 깨끗한 박테리아 필터를 통해서 아주 깨끗한 공기가 챔버로 올라가면 그 짓에 벨이 삐 울리면서 멸균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스팀 멸균기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일 점검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일 점검할 때는 스팀 멸균은 이제 챔버에 스테네라가 이제 막혔는지는 뭐냐면 드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레인의 진공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 때문에 이 포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드레인 쪽에 다 들어가서 있겠죠. 드레인이 막히면은 장비가 약간의 에러를 뜬다든지 또 나가는 것들에 그런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챔버를 청소할 때는 철수세미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풀하게 생기지 않게 깨끗한 걸레로 해야겠죠. 그리고 챔버를 닦을 때는 그 스팀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닦으면 안 돼. 절대로 화상이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장비를 꺼놓은 상태에서 차가워진 상태에서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멸균기는 어떤 멸균기는 프린터가 없는데요. 프린터가 없는 멸균기는 멸균기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록되지 않는 건 멸균기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작동하는지를 검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멸균기를 구입할 때도 프린터가 없는 멸균기를 구입하면 그거는 평가에도 안 되지만은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프린터는 이 멸균기가 돌아가는 이 블랙박스 같은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잘 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카트리지라든지 페이프를 교체해서 이것들이 기록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스팀, 물, 뭐 에어 공기 이런 것들이 잘 상태가 들어오는지 게이지도 보고, 그다음에 노딩카라든지 캐리지 상태도 잘 하고, 도어 가스켓 상태도 잘 하는데요. 도어 가스켓은 어떠한 스팀 멸균기든지 도어 가스켓 영원히 쓰는 도어 가스켓 쓰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도어 가스켓 상태도 또 이물질이 묻었는지 닦아주고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진공 상태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요. 도어 가스켓이라든지, 뭐 물 공급 상태라든지, 뭐 과적했다든지, 드레인 청소를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공 상태가 나빠지고요. 차지 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거는 스팀 공급 상태가 늦는 거잖아요. 그죠? 밸브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을 때 스팀이 좀 늦게 들어가게 되죠. 언더 템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스팀이 134도가 돼서 매일 하고 있는데, 언더 템퍼가 되면 134도가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130도로 떨어지면 언더 템퍼 에러가 떠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가 자주 뜨면은 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더 템퍼를 관리하겠죠. 그죠? 자켓의 압력 같은 것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오버 템퍼는 뭐냐면요. 이 오버 템퍼는 134도로 멜링을 해야 되는데, 136도, 7도로 올라가게 되면 오버 템퍼가 되는 거예요. 멜링이 왜 온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때 오버 템퍼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롱인 이그제스트는 뭐냐면, 너무 진공하고인데 오래 걸리는 시간이 나요. 물건을 넣었는데 진공이 뭐 5분이나 뭐 10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뭐 10분, 20분씩 진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진공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알람이 메시지가 뜬다 보십니다. 그럴 때는 뭐 스테나라든지 드레인 이쪽 라인과 밸브가 망가졌을 때도 S3 밸브가 망가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투롱인 에어 브레이커는 뭐냐면요.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공기가 한 뭐 몇 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에어 필터에서 막혔거나 에어 필터에서 고장 났거나 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일 점검 이런 것들을 알람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장하게 한데 뭐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는 그래비티 타입 멸균기가 있고 프리 베큐um 타입 멸균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 멸균기는 이제 대형 멸균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형은 60리터 이상을 대형이라 하고 60리터 미만을 소형 멸균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형의 멸균기를 60리터 이상의 대형 멸균기는 이 프리 베큐um 장비도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EN285라는 멸균기가 있고 그다음에 S79라는 멸균기가 있는데 이거는 멸균의 그 멸균 제조 방식이 다른데 이 제조 방식에 따라서 멸균의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N285 같은 경우에는 펄스를 마이너스 0.8에서 상압이 1kg일 때 이 펄스를 3번 이상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EN285 장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S79라는 장비는 상압이 1kg고 마이너스 0.8을 펄스를 2번 해주는 거, 이 정도의 성능이 S79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압이 1kg고 음압이 0.5를 4번 해줍니다. S 장비의 대표적인 스트레스에. 이런 것처럼 이 진공도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 성능이 달라졌다는 건 보이드 테스트라든지 BI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멜빈 적재하는 양이 완전히 EN285와 S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팀에 5가지 공정의 요소가 있었죠. 그죠? 스팀의 퀄리티라든지 건조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온도, 진공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을 때 스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스팀 멸균기 중에서도 소형 멸균기가 어떻게 구성이 달라지고 또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